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을 자율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걸 계기로 촬영음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둑 촬영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남겨둬야 된다, 이런 주장도 맞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국민의힘이 꺼내든 메가시티 이슈를 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 소속 광역 단체장들까지 나서서 정치쇼다, 총선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저희가 가을 좀 약간 돌려서 욕망을 자극하는 정책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합니다. 문화심리학자 한민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할 때 나는 찰칵 소리, 이걸 개인이 설정할 수 있게 자율화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조용한 공간에서 사진 찍을 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몰카 문제 때문에 생긴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죠. 사실 의도적으로 소리를 안 내게 하려면 누구나 안 내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나게 하는 건 조금 비효율이라니까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인데요. 3,851명이 참여해서 약 85%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촬영음을 설정하는 건 언제, 왜 도입이 된 겁니까? 이게 아무래도 불법 촬영을 규제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모색되기 시작했고요. 네. 도입된 건 상당히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기본 카메라 촬영은 2004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거든요. 이게 당시에 정보통신부가 휴대폰 제조업체 등과 협의를 한 결과물이었어요. 이른바 도둑 촬영, 몰카, 이 부분에 대해서 찰칵 소리가 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데시벨도 규정을 해놓습니다. 60에서 68 데시벨로 타인이 촬영 중이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할 정도의 그런 데시벨로 규정을 해놨는데요. 이 표준 규격 같은 것은 사실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권고 사항으로 그 당시에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인데요. 제조사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문제 의식이 있고 이른바 불법 촬영에 대한 몰카에 대한 문제 어떤 제기가 많이 나오는 만큼 이건 촬영음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제작하는 휴대전화에는 탑재를 시키자라고 해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뉴스 리포트에도 나오던데 촬영음 안 나게 하려면 얼마든지 안 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네,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네, 쉽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네. 1분이 뭐야? 30초 안에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토론 자체가 되게 빌공짜 공론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뭐 이야기는 나눠볼 수 있지만 이게 뭐 사실 정말로 소리가 안 나게 촬영을 하고 싶은 의도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찾아보시면 금방 소리 안 나게 할 수 있긴 하거든요. 전 몰랐네. 저도 잘은 그리고 이제 몰랐어요. 어플이 있어서 그 사진 소리가 안 나게 하는 어플만 받아도 사실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촬영음이 나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또 달라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조사에서 이제 한국과 일본에 이제 보내는 해외 회사들 같은 경우, 그리고 국내 회사도 그렇고 그 한국에서 판매되는 핸드폰만 이 설정을 해놨는데 사실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얼마든지 바로 소리를 자신의 의도대로 나지 않게 혹은 나게 설정할 수 있게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아이폰 같은 경우는 통화 중 녹음 기능을 제공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어플이 나왔어요. 이제 어플 아이폰도 가능합니다. 이제. 하여간 네. 그러니까 기본 설정은 다 비웃고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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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잖아. 예, 맞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권익위원회가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일단 이 질문에 찬성이 85.19%, 설정 자율화에 찬성하는. 네. 거죠. 자율화에 대해서. 자, 그래서 3,281명이 찬성을 했고요. 반대는 14.8%, 570명이 반대를 이 했습니다. 정도는 거의 압도적인데 네. 왜 이렇게 찬성률이 높은 걸까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음.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권익위 자체 설문조사 같은데 사실 이제 그 사이트에서 진행이 됐고요. 사이트 조사입니까? 예, 또 이 조사를 한다는 게 뭐 이렇게 공지가 된 바도 잘 없기 때문에 표본을 추출해서 한 조사가 아니구나. 예. 그래서 이게 물론 촬영 큰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실제 여론인지 약간 의심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사 방법론의 관점에서. 그래요. 그럼 우리 작가님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휴대폰 촬영음에 의미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심리적 저지선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촬영을 했을 때 소리가 난다는 걸 알면은 뭐 그런 의도가 있더라도 조금 망설이게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그것마저 없어지면은 아주 뭐 자연스럽게 쉽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우리 M장은 어떻게 생각하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편의적 반응보다는 정서적 반응이 네네네. 조금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좀 찾아보니까 남성이 주로 이제 활동하는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반응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율화하자. 네, 이게 처음 생긴 것부터 약간 이 불법 촬영을 좀 막아보자라는 취지로 이게 도입이 됐고 보통 이제 불법 촬영의 가해자 주체가 남성이라는 인식이 좀 있다. 그래서 핸드폰을 판매하면서 핸드폰 소비자를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면서 불편해하시는 남성분들이 좀 계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 이슈로 좀 촉발이 돼서 이 의견에 대해서 잘됐다 없애자 그냥 나 마음대로 추후 조치를 취할 수 있긴 하지만 선제적으로 그런 조치가 돼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있었다. 정서적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토로하시는 의견은 좀 있더라고요. 여성분들의 반응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여성 반응은 어떻던 예, 거예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없애면. 예. 이게 결국 몰카인가 이용되지 않겠느냐. 네. 우리 장윤미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공감이 돼요. 이거 찰칵 소리 나면 바로 이 사람 나 몰래 촬영하는구나 이제 즉각적으로 인식하게 되니까. 그런데 촬영음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탑재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불법 촬영을 막아보자 이건데 그럼 불법 촬영이 막아지느냐 이 찰칵음을 넣는다는 이유로 인터넷에 검색만 하더라도요 이른바 바디캠 뭐 안경 형식 굉장히 이제 몰래 촬영을 마음만 먹으면요 그렇고 보니까 사실 네.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경우는 잘 못 너무 봤던 티나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티가 나고요. 네. 금방 적발이 돼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법 촬영의 의도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촬영을 하려고 하면 이미 찰칵 소리는 안 나게끔 설정을 하고 촬영을 하겠죠. 네. 이 장비가 굉장히 첨단화됐어. 이제는 이제 불법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핸드폰 이외에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상대방에게 티나지 않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근데 약간 바꿔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실제로 겪었던 일이 밤에 홍대 앞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맞은편에서 제가 걸어놓는 걸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기분이 되게 나빴죠. 왜 그러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찍냐 그랬더니 당신 찍은 게 아니라 거리 풍경 찍었대요. 근데 제가 정면에 있었거든요. 딱 정확히. 그러니까 앵글에 제가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례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내가 원하지 않았는 그러니까 의도지 않게 피사체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꼭 범죄형 몰카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찍는다는 걸 알아야 거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설정은 촬영음을 만약에 설정 안 해도 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꼭 성적인 의도로 찍지 않는 것을 규제하거나 할 때 알리는 하나의 방도로서의 그 찰칵음이 기능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른바 불법 촬영에 관한 처벌을 하는 건 성폭력특별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런 신체 부위를 찍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 사진을 찍은 게 막 법원에서도 엇갈렸어요. 이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게 아니다. 그냥 옷의 형태가 그런 네. 거다. 아니다. 몸매가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찍히는 당사자로서는 상당히 수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하급심에서 거울을 찍으면 이게 또 맞냐 아니냐. 신체를 촬영한 건 아니잖아요. 신체가 비쳤지만요. 네. 하여튼 이런 여러 법리적인 논쟁이 있는데 이거는 처벌을 하는 이 촬영인 거고 그렇지 않은 이른바 도찰도 상당히 많거든요. 유명인, 연예인 뭐 이런 분들은 원하지 않는데 촬영의 대상이 됐을 때 그걸 인식하는 방법은 사실상 찰칵 소리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단 보면 그 한국하고 일본에만 이 휴대폰 촬영음, 카메라 촬영음이 도입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그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 분석하기는 힘들겠지만 그 한국 분들이 이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든 사진이 찍히는 거에 대해서 이 초상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편이긴 해요. 아, 우리나라 사람이 특히. 네네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뉴스 한 장면에도 길거리 풍경 같은 걸 이제 뭐 특별히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뉴스에 많이 나오죠. 네, 특정 지역에 사람들이 몰릴 것 같으면 가서 이제 촬영을 좀 하거든요. 그 거리 풍경을. 근데 요즘은 그 촬영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사람들이 카메라에 찍히는 거에 대해서 좀 정서적으로 불편함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좀 있고 특히나 한국 사람들, 일본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도입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지하철이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개발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불법 촬영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 지하철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워낙 인구 밀도가 높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몰래 본인이 의도를 가지고 촬영을 하려면 가장 용이하게 찍을 수 있는 곳이 이제 지하철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되게 지하철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불법 촬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몰래 찍을 때 촬영음이라도 없다면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나쁜 목적을 갖고 의도를 갖고 촬영이다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례로 제가 예전에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지하철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한강 위로 이렇게 다리가 지나가는데 노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과 노을을 좀 같이 찍고 싶어가지고 셀카 모드를 이렇게 했는데 맞은편에 앉아 계신 분이 굉장히 불쾌하시더라고요. 오해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표정을 보고 제가 정신 차리고 찍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살짝 긴장했던 적이 있는데 여성분이시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지하철에서 이 도찰당하는 거에 대한 이 불안감이 기본적으로 좀 탑재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까 저는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웬만하면 핸드폰 안 꺼내려고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괜히 그러니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오해 사역이. 저는 가끔 가다가 뭐냐면 저는 아는데 스크린샷 저장이 돼 있고 막 이런 경우도 뭐 제가 터치를 잘못했나 봐요. 근데 그러다가 만에 하나 제가 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잘못 눌러가지고 촬영이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찍히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그래서 이제 그 안 꺼내려고 하는데. 네. 근데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다른 거죠. 지금 얘기했듯이 제가 그 질문 드리려니까 창밖에 이거를 지하철은 어렵겠지만 네네. 버스 타고 창밖에 풍경을 찍으려면 그 앵글에 네.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내가 찍히고 있다는 것들이 모르는 상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아무 의지 없이 내가 모델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그리고 또 유통이 돼버리면. 그래서 요즘은 개인 블로그를 하더라도 주변의 인물들은 다 블러 처리를 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네네. 제가 언론중재위에 있을 때 거의 초상권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는 없어요. 네. 예, 그런데 어떤 인플루언서가 행사에 초대를 받았었는데 네. 행사에 가는 것까진 본인이 양해한 거예요. 근데 본인을 촬영해서 그것을 잡지에 게재하는 것은 내가 양해하지 않았는데 왜 했냐라고 해서 언중의 단계에서 손해배상까지 해주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소액이지만 손해배상을 해줬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내가 원하지 않는 촬영에 대한 문제의식이 점차 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관적 불편함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찍힌 사진을 뭐 블로그라든가 이제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거는 당연히 초상권이 개입을 하는데 네. 그냥 이제 어떤 장면에서든지 내 얼굴이 나오는 건 불쾌하다라는 것으로 그 어떤 촬영을 규제할 방법도 사실 없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좀 부족하죠. 역측면도 있긴 해요. 제가 그 스포츠 저널리즘에 따른 학자한테 한번 그 주워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 경기 중계라든 관중석을 쫙 잡잖아요. 쫙 잡으면 훑고 가잖아요. 그게 아마 영국인가 어디서 촬영 기법이 처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청률이 그렇게 올랐대요. 대중을 잡을 때. 그래서 내 얼굴도 한번 잡혔나? 그거 보려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게 그 촬영 기법이 이게 그러니까 저기 이제 중계 기법이 일반화됐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건 반기는 거잖아요. 네. 내가 찍힐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뭐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고 또 잘 찍히는 좌석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야구 경기를 저는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종종 보다 보면 찍힐 걸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옷도 그렇게 입으시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중계가 되고 있는 스포츠 경기이기 때문에 언제든 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암묵적 사정 동의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법적으로 저기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초상권 자체는 침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그러니까 막 아까 말씀드린 막 신체 특정 부위 뭐 이런 걸 찍는 게 아닌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민사 영역으로 가서 왜 이거 손해배상 해다오 나에게 허락받지 않고 촬영한 건 이건 불법성이 있다라고 해서 할 수 있고 약간 다르긴 한데 음성권도 몰래 녹취한다고 했을 때 이게 내가 녹음의 주체이고 대화의 주체이면은 통신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처벌하지 않잖아요. 근데 몰래 녹음했어? 그러면 민사 영역으로. 제3자가 하면 그렇죠. 제3자가 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통비법 위반이 맞습니다. 그래서 음성권도요. 요즘 워낙에 몰래 녹취하는 게 법원의 자료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몰래 녹음해서 민사로 또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손해배상이 또 인정되고 있기는 그러니까 합니다. 이게 다 기술의 발전 때문이야 이게 다. 그러게 말입니다. 갑자기요? 옛날에 007 영화 보면 손바닥만한 카메라 와 저렇게 작은 것도 있나? 와, 첨단 기술이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요만한 호주머니에서 꺼냈고 살짝 그래서 와 저런 것도 있구나 했더니 지금도 개인이 다 휴대하고 있으니 이걸. 그러니까요. 요즘은 뭐 이제 몰래 카메라라고 하죠. 통칭, 속칭. 이 볼펜인데 볼펜 끝에 꼭지에서 촬영이 되는 것들도요. 화질이 굉장히 고화질입니다. 볼펜 그 전에 이제 볼펜 저기 녹음기가 나왔었죠. 네네. 여기 지금은 이제 초기에는 녹음은 기본이고 촬영도 되고요. 뭐 넥타이핀부터 시작해서 또 그걸 구매하는 게 딱히 또 불법이 아닌 걸로 또 알고 있거든요. 구매 자체는 제가 기자 초창기에 몰래 녹음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라디오 베이스기도 하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옷소매로 마이크를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관계자 약간 앞에서 막 손을 부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음성이 들어가게 했는데 그때 그런 볼펜이 있었으면 기자분들도 사용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실 보면은 그 카세트 테이프 시절에 그 미니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그 녹음기 나왔을 때 와 이건 혁신이다. 뭔지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는 그 고물떡을 아무도 안 쓰는. 예, 그때 MD로 또 하기도 했었는데 MD 지금 아무도 안 쓰고. 이게 기술 때문에 같아 이게 지금. 문제네요.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홈페이지 내에서 받은 투표기 때문에 사실 진짜 여론이 수렴이 된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거든요. 근데 권익위가 왜 이 설문조사를 왜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조사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사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해야 될 더 시급한 일들이 좀 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했나 봤더니 뭐 민원이 좀 있긴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 민원을 누가 넣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민원이 좀 있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반응을 한 것 같긴 한데 약간 시대에 좀 동떨어져 있지 않나라는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약간 뜬금이 없다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냥 알아서 하면 된다. 혹시 그러니까 세 분의 의견이 이런 겁니까? 알아서 하면 된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모두가 알아서 하고 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제조사에서도 제조사에서도 그러니까 굳이 이걸 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요. 유엔의 139개국 중에 이렇게 촬영음을 탑재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거를 정말 몰래 촬영을 하거나 하면은 법으로 규율을 하지 아예 기기 자체에 이런 찰칵음을 넣는 거 부작용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선수가 골프 대회에서 엄청 집중을 해야 되는 스윙하려는데 갤러리 쪽에서 찰칵 소리가 난 거예요. 주의력이 엄청 흐트러진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선수가 손가락 욕을 합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선수의 심정도 헤아려지는 부분은 있죠. 근데 이게 생중계로 되고 있던 방송이었다 보니까 이 손가락 욕설을 하는 것까지 담긴 거예요. 이 선수 자격정지 3년 중징계 받았거든요. 그러면 찰칵음이 만약에 무음으로 돼 있으면 당연히 그 관중은 무음으로 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안 되고 본인이 뭐 굳이 그런 앱을 깔지 않았던 사람들의 불편함도 사실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과도한 규제다 네네. 이런 의견들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굳이 이제 지금 이게 필요한 논란인가에 대해서는 뭐 생각의 여지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고르라고 하면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매너의 영역으로 넘겨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문제가 네. 발생한다면 그 행위의 결과를 갖고 사법 잣대를 들이대면 되지. 네. 사전에 차단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이 그렇다면.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기본적으로 공공 장소에서의 매너라고 생각되는 극장에서 웬만하면 핸드폰도 진동으로 놓고 뭐 이래야 되는 여러 가지 기본 매너들이 좀 있잖아요. 이것도 끝까지 안 지키시는 분들은 안 지키시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메시지 왔다고 알리는 알림음이 저는 더 귀에 거슬리던데. 너무 많죠. 문자가 좀 너무 심하죠. 귀에 거슬리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율의 영역이에요. 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죠.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C 장원, 장윤미 변호사, 한민 작가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메가시티 서울 과연 맞는 방향인가? 주변을 흡수해 서울의 덩치가 커지면 행정의 효율성이 커진다는 긍정론이 있는 반면 안 그래도 심각한 서울 수도권 편중 현상을 가중시켜 지방 소멸을 앞당길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치단체 간의 경계가 문제가 되고 비효율을 야기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를 키우는 것이 우선 광역행정 쪽에서 바람직하고 도움이 된다. 지방이 소멸하고 인구가 감소하는데 지역균형 발전에 신경을 써야지 서울만 키워서 돼요. 그럼 점점 서울로 몰리잖아요. 인구가. 또 이번 논의가 정치적인 의도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이죠. 이건 굉장히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잘못하면은 자치단체 간의 갈등만 유발해서 실현성도 없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메가서울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양쪽 모두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뜨거운 이슈죠. 메가시티 논란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질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세금이 줄어드네 늘어나네, 뭐 교통이 어쩌네 이런 어떤 정책적 측면을 좀 이야기할 건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이걸 그러니까 추진에 들어가는 주체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반응이 어떤가. 그래서 지금 지역민들과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 주민들과의 접점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가. 이거를 욕망이라는 좀 그 키워드에 맞춰 가지고 이야기를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얘기를 좀 여기서부터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당의 이런 메시지에 깔린 의도, 이것이 대중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요, 한민 작가님?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의 가장 근원적인 현대사회 들어서 욕망이 이제 부동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부동산은 누구나 쉽게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도구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의 시기도 많이 좀 지나갔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금리라든가 여러 문제로 부동산이 한계에 닥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을 지펴보겠다, 어떤 이런 느낌의 정책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부동산 욕망을 자극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완전히 동의합니다. 사실 김포에서도 서울에 견주었을 때는 우리 서울에 편입되는 게 좋겠다라는 여론조사가 좀 높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해당 시민의 인터뷰 내용도 봤더니 부동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거주 공간의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서울이라는 이유로. 그 심리를 저는 선거를 앞두고 건드려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도 이렇게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포를 편입하겠다가 아니라요. 김포 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인근 지역에서 정말 많은 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구리? 우리가 서울로 더 많이 출퇴근하는데, 그리고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 김포가 상당히 좀 어색하게 끝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양, 뭐 광명, 뭐 수원도 그렇고 여러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민심을 툭툭 건드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로 편입됐을 때 부동산의 가격 상승, 실제로 창원이 통합을 했을 때 그 지역의 부동산이 상당히 좀 많이 상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사실상 선거의 호재로 좀 이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치권이
이 대중의 욕망을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과 그 욕망을 자극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이 정책은 뭐 욕망을 이해하고 어떤 정책 수립에 반영을 했다기보다는 그저 자극에 국한되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그걸 판단하는 잣대는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로 결국 귀결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냥 이슈로 선거용 이슈로만 소모되고 결국 뭐 현실화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개인적 판단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너무 좀 대중의 욕망에 좀 자극을 더하기 위한 그냥 목적이 단순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 지금 이게 이제 뉴시티라는 장명을 했잖아요. 네. 이 뉴시티라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뭐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이게 네. 2008년 총선 때 뉴타운 공약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MB 시절. 그래서 이제 2008년에 총선을 보통 욕망의 선거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불러요. 그러면서 어떤 서울 그 특히 이제 강북 주민이나 이런 분들의 욕망을 자극했다. 바로 부동산 욕망. 근데 그래서 그때 뉴타운 파워가 어마어마했는데 뉴시티라고 하는 어떤 이름은 뉴타운과의 친화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미 접근 전략에서 심리적 전략에 있어서 이게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혹시 이런 보도 보셨습니까? 김포가 서울에 편입이 되면 김포 학생들도 서울에 있는 과학과와 외고에 진학할 수 있다. 자유동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혹시 이 보도 보신 적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욕망은 부동산과 교육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그걸 때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근데 문제는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욕망에 부응하는 게 정치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고상한 용어로 뭐 이해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해관계라는 게 결국 욕망의 어떤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부응하는 것도 저는 정치의 기능이고 그래서 뭔가 어떤 좋은 결과를 끌어낸다면 그게 저는 정치의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응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나쁜 거라고는 그러니까 저기 몰아갈 수가 없죠. 그러면 정치가 훈계하는 훈장질하는 행위가 정치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바람을 수용해서 정책으로 실현시켜주는 게 그러니까 정치라면 바람의 다른 표현이 욕망 아닌가요? 따지고 놓고 본다면. 그렇죠? 그런데 왜 욕망을 자극하는 걸 그럼 또 문제 삼느냐? 사실 이 문제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민 욕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국민의 염원과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이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저쪽 인근의 가격이 떨어져야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더 경쟁력이 있고 비싸게 팔 수 있고 실제로 마산 통합을 했을 때요. 창원의 부동산 가격은 창원을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상당히 올랐다고 합니다. 거기에 어떤 찬성률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마산 진해는 지금도 여론조사를 해봤던 그 팩트체크 기사를 보면 상당히 불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다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국가라는 하나의 큰 틀에서 봤을 때 국민 염원을 건강한 방향으로 녹여내는 것인가에는 상당히 좀 물음표가 쳐집니다. 뭐 시민들이 원하면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게 여당의 주장인데 그 근거로 사용된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이 데이터들이 과연 진짜로 여론을 반영하고 있는 데이터인가에 대해서 또 의구심이 들만한 여러 가지 좀 정황들이 있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 통계 장난이죠. 이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불리는 김포 서울 간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서울에서 하차하시는 분의 비율을 따져서 김포 전체의 비율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약간은 좀 삐뚤어진 데이터들을 근거로 사용했던 것도 약간 이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개념을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게 보통 이럴 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포퓰러리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퓰러리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포퓰리즘과 포퓰러리즘을 구분을 안 하고 그냥 다 통칭을 해버리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포퓰리즘과 포퓰러리즘은 다른 거죠. 포퓰러리즘은 말 그대로 인기 영합주의고 포퓰리즘은 뭐냐면 people 그냥 국민이라고 합시다.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거거든요. 포퓰리즘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격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어떤 그 질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그게 포퓰리즘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냥 국민들이 지금 어떤 말초적으로 이걸 원하면 당장 어떤 거기에 부응을 하면 인기를 끌 수 있으니까 간다. 그가 되면 포퓰러리즘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포퓰러리즘을 포퓰리즘으로 이제 부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포의 서울 편입은 포퓰리즘이냐 포퓰러리즘이냐 이거 좀 이제 그 구획을 나눠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판단을 내리려면 이전에 이제 이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정책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느냐를 좀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판단 내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그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사실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 중에 뭐 여가부 폐지 또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 젠더 갈등으로 소외감 느끼던 많은 20대 남들의 표심을 좀 건드렸던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뭐 여가부 폐지 안 됐죠. 뭐 군인 월급도 상상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하게끔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현실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점진적으로 가고 있죠. 네네. 군 복무 기간 문제도 그렇고요. 뭐 쉽게 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저는 가게를 운영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봤었던 소상공인 코로나 보상금 문제도 굉장히 크게 좀 두툼하게 보상하겠다고 하셨는데 한 번도 이 정권에서 보상된 적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문제도 정권 이제 시작된 이후에 초등학교 입학 문제도 그렇고 뭐 의대 정원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던져지기만 하고 그 이후에 뭐 노동시간 문제도 그렇고 던져지고 이슈만 만들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계속 지켜보면 굉장히 뜨뜻미지근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한 느낌을 받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정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포퓰러리즘의 문제는 욕망의 정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욕망을 자극한다는 데 있다고 이제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욕망의 자극이 왜 뭐냐 아까도 그랬잖아요. 욕망의 자극 그러니까 저는 부응하는 것은 정치의 기능이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의 욕망에만 부응할 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다른 욕망과 충돌이 될 때 다른 욕망과 충돌이 되는데 문제는 특정한 욕망을 우선시해 버리게 되는데 그 우선시하는 이유가 표의 논리 때문에 만약에 우선시해 버린다면 뒷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게 문제거든요. 이제 즉각적인 효과만을 바라고 즉각적인 효과만을 바라고 당장의 어떤 욕망에만 어떤 그 부응하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저는 것이죠. 굉장히 좀 동의가 됩니다. 이게 사실 국민의힘의 이제 김기현 대표가 TF도 발족하고 의지를 갖고 상당히 추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과거에 이제 김경수 지사가 추진했던 이제 부울경 프로젝트 메가시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뭐 전면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이러진 않았었어요. 이제 김기현 대표가. 그런데 그 후에 이거 특정인의 대선가도 프로젝트다. 내지는 이제 퍼포먼스다. 이렇게까지 폄훼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데칼코마니처럼 딱 펼쳐지는 국면이고 더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높은 와중에 서울 메가시티라는 걸 추진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이건 당연히 좀 정략적인 접근이 없이 내놓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메가시티라는 것들이 보통 이제 그 수도권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지역에서 발전하는 경우가 있지 서울을 더 키우겠다는 식의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의 두 개의 모습이 희망과 절망 아닙니까? 근데 어떤 그 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절망을 담보 잡으면 그게 포퓰리즘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범위를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는 이거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주식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럼 이 공매도 금지 결정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이 틀에서 본다면. 저도 주식 쪽은 거의 문외한이라. 저는 이것도 포퓰러리즘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 그 개인 투자자들, 기업 어떤 큰 자금을 굴리는 이런 기업들과 게임이 안 되죠. 누누이 얘기했어요. 이거 없애달라. 공매도. 막 헌법소원도 제기하고 여러 문제 제기가 여러 갈래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두 갈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른바 뭔가 이 불법성을 띤 공매도, 아예 무차입으로 그냥 공매도를 해버리는 경우는 지금 현실 법령으로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른바
여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매도 경제 위기일 때는 우리도 코로나 때도 이거를 못하게 규제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짐 로저스도 이러니까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못 나가는 거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대단히 즉각적인 행태로 보이는 거예요. 사이드카를 2번 발동했잖아요. 한 번은 하루는 너무 올라서 하루는 너무 떨어져서 시장이 굉장히 출렁이면서 반응하고 있는 거죠. 정책이 대단히 어떤 니즈가 있을 때 거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형식으로 좀 나오고 있다. 공매도 그렇고 김포 편입 그렇고 또 전 여성가족부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과연 국민의 그렇다면 욕망을 건강하게 담아내는 방향인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정책의 일관성을 보고 좀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 정부가 이 공매도에 관련돼서 약간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한시 금지 조치는 좀 그 일관성에 위배되는 듯한 모양새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주식을 뭐 많이 하진 않지만 좀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공매도 되고 주말에 또 게다가 발표를 했죠. 그래서 월요일 날 다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그럼 좀 버럭했는데요? 뭐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됐지만 제가 처분한 이유는 절대 오래 가지 못할 이슈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방송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저 간식 사왔습니다. 뭐 의도치 않게 좀 수익을 보긴 했지만 저는 당연히 이거는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식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 하루 정도 반영되고 그 위에 폭락장으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 내려서 다 처분했거든요. 네, 근데 뭐 제 개인적 판단이 맞은 거긴 한데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전 불안했거든요. 네. 이게 분명 굉장히 자극적이긴 하지만 오래가지 못할 정책이고 이슈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공매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고 국회 청원까지 지금 이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완전히 극과 극의 주장에 공통분모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의 공매도 제도로는 안 된다. 공매도 제도가 유지가 되더라도 손볼 게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 왜 이 공통분모가 되는 문제는 손보지 않고 왜 공매도 전격 금지라고는 이런가 뭔가 충격 처방만 계속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어떤 불거진 어떤 하나의 현상에 대한 근원 처방이 아니라 근원 처방이 아니라 아프다고 하니까 진통제 주는 것. 그게 포퓰러리즘이라는 거예요. 그게 당장은 어떤 좀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 상처의 뿌리를 어떤 도려내는 작업이 아니라 아프니까 그러면 상처는 그대로 두고 진통제만 준다. 내지 반창고만 부른다라고 하면 그게 포퓰러리즘이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단편적인 대안만 내놓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 정부 정책을 입안하는 측에서 굉장히 좀 조급한 것 같아요. 이게 국민 지지를 많이 못 받고 있고 여론도 좋지 않으면 그걸 반등시킬 하나의 계기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장기적인 과제를 수행하고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그 성과가 뒤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뭔가 어떤 여론을 딱 취합할 수 있는 안을 던져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딱딱 맞아떨어지게 던져지고 있느냐 이게 좀 아기가 안 맞는 형태로 되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인기 영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기에 목말랐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죠. 그렇죠. 그 인기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뭡니까? 표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 한민 작가께 좀 여쭤볼게. 아까 이제 그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집중을 하자고 했잖아요. 지금 저희도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좀 되겠어? 옳고 그름을 떠났어. 되겠어? 왜냐면 여기는 이제 근본적으로 또 말만 하려고 결국은 용두삼이 될 게 뻔한데라고 하는 일반적 불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정 정책에 그러니까 딱 불거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해관계에 걸려 있는 또 지역 주민들은 또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불신을 하면서 한편으로 기대하는 이 심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욕망이 보다 근원적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겠어는 이성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뭐 이제까지 뭐 데이터라든지 뭐 실현 가능성을 냉철하게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근본적인 그 부동산에 대한 욕망은 현대 한국에서 굉장히 근본적인 욕망이거든요, 진짜. 근데 또 하나 욕망에 부응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하면 그건 정치 혐오, 정치 불신을 더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잘못되면 악순환에 빠지는 거 아닌가요? 그 자체가? 예, 그래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지금 추진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 조급함이 정윤 변호사 말씀처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젊은 세대들의 특성을 좀 고려해 보면 그때 이슈에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비트코인 광풍이 불면서 사실 이 지금의 세대가 사다리가 단절됐다. 그래서 내가 내 능력으로 좀 더 위로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이 위기감이 닥치면서 비트코인 광풍이 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도 아르바이트 비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비트코인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를 보면 혹시 카톡의 거지방이라는 거 아세요? 알아요. 네. 그러면서 서로가 어떻게 돈을 절약하고 있는지 혹은 자기가 한 소비에 대해서 혼나는 방이 있어요. 옛날에 MBC 프로 만 원의 행복이 있었어요. 약간 좀 짠내. 제가 뭐 너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가지고 이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막 욕해주는 거예요. 더 싼 것도 있는데 얼음을 기다렸다가 먹어라, 집에 가서 그런 얼음 먹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소비에 대해서 꾸짖어주는 요즘은 이런 게 되게 유행이거든요. 그거 재밌다. 네, 꾸짖어주는 그런 방들이 유행이었어요. 저보고 그러면 잘할 것 같은데. 꾸짖는 걸요.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꾸면서 한번 열광해 봤습니다. 안 되잖아, 근데. 네, 안 돼요. 네. 그게 이루어졌던 시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 지금 약간 자각하고 있는 또 시류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정치권의 이런 약간 그 포퓰러리즘에 가까운 즉각적인 정책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피로감이 이제는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정치 무관심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고 이 사례를 저는 일본이 똑같이 이미 수년 전에 겪었다라고 보거든요. 저도 우리나라도 그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선 때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은 희망을 그러니까 보여준다라는 거거든요. 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한 형태로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욕망에 부응한다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결국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바람이나 욕망이랑 뭐가 다른데? 같은 거죠. 바람, 욕망, 희망 다 똑같은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서 정치가 내놓아야 되는 게 비전이다. 가치에 기초한 비전이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그러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그 중요하고 바람직한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건 좀 문제 삼느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밀 설계도인 거죠. 정밀한 설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어떤 숙고와 어떤 연구 검토를 거쳐서 실행 계획까지. 그래서 여기서 시뮬레이션까지 다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 네. 그래서 바로 착공에 들어가면 되는 것. 그게 비전인데 그냥 섣부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네. 이 정책에도 서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너무 갑툭튀니까. 네.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 좀 하면서 오늘 네. 이야기는 모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